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 시각 앙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 끝난 청문회, 의혹이 해소됐는지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두평 독방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사실상 윤 어게인을 외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혁신 논쟁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외환 유치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제보 내용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청문회에서 현역 불패는 과연 이어질까요? 오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도망간 왕보다 실제로 나라를 지켰던 의병, 백성들이 실질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공세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요. 불법 계엄 때문인지 좀처럼 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23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어체계가 아니야. 이런 거는 시간 낭비야.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뜨르뜨르 보고 폭파시켜 봐. 시험도 계속하고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폭 드론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현역 의원이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과연 통과가 될지 관심입니다. 어제 자정이 넘어서 끝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는데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죠.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이 시각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잠깐 들어볼까요? IOC, FOC 2단계까지 이미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대로 훈련을 못 마친 것도 있지만 조건부 평가를 통과를 다 하고 3단계 FMC 평가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자권 회수에 대한 전시에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상부 우두머리부터 그런 강한 책임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란에 휩쓸리는 내란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무능한 군인, 정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군인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저는 그 소신을 높이 지지해 드리고 싶고요. 잘 설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방위병 평균 14개월이었는데 22개월 복무했다. 왜 그런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서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집 해제 이후에 며칠 더 복무를
받아서 자녀 복무를 마쳤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병무 행정의 착오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8개월을 추가로 더 근무했다고 생각을 하고 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 예. 방위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거기에 추가로 8개월을 더 복무를 한 거면 이건 거의 현역병과 다름없는 것인데 굉장히 억울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1983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실제로는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복무 기간 동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후보자의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며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복무 기간에 산정이 안 돼서 85년 1월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학교에 복학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8월에 85년 8월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예.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복무를 하고 정확하게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라고 병적 기록에 이 적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개월이나 복무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14개월 복무하고 그 미산정된 기간 며칠이 더 추후에 복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64년 만인가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고 또 국방위로서만 거의 5년 그 5선을 하는 동안에 2년인가 제외하고 다 국방위원장 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정책 능력을 쌓아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 부분 정도는 소명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딱 요거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청문회 그 초반에 이미 소명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모처럼 정책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거기 가담했던 뭐 정보사 방첩사 포함해서 개혁도 필요하고요. 뭐 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그 정책 문제에 지금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정도면 소명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14개월 플러스 며칠. 네. 예. 근데 22개월로 오해를 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추미애 의원의 질의 내용도 들으셨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안규백 후보자는 발언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안규백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엇박자로까지 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군사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었습니다. 이 전작권과 관련한 논쟁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20여 년간 결국에는 조건이 완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을 본인의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모든 공약 하나하나에 국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작권 문제가 전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전작권 전환이 섣불리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감축 논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거고 그 경우에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용 같은 건 차치하고 이런 그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그 조건이 충족됐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작권 그 전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평시 작전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군이 작전권을 갖느냐 아니면 미군이 작전권을 갖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작권의 문제인데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를 기존의 금액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배를 더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전작권 환수가 되게 되면 사실은 잠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 문제를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뭐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뭐 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있을 방위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은 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미군이 가질 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후보를 임명을 했을 때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록 뭐 병무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조금 나오긴 했으나 15년인가요? 계속해서 국방위에서 일을 했었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이미 벌써 습득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그 취지와 그 큰 틀에서의 내용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위성락 그 안보실장인가요? 전작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규백 후보가 장관이 되면 정부의 일원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을 우리가 이제 환수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예.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미국이나 뭐 우리 국가의 우리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팀이 전작권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그거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딴 말하고 저 안에서는 딴 말 하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엇박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지난번에 왜 6억 그 대출 부동산 그 캡 씌워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정부와 대통령실과 중요한 정책, 특히 국민의 삶에 뭐 부동산, 안보,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많아 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죠.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거든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첫 입장 표명을 했는데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청문회가 끝난 뒤에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검토 중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깊게 검토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이 언론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설문을 했다고 해요. 예. 90% 넘게가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전교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정교조는 네. 이진숙 예, 후보자죠. 이진숙 후보자인데 그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아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명을 내놨던 것들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서 거짓 해명이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 거짓 소명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세간의 여론을 대통령실이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여론조사라기보단 설문조사로 표현하는 게 네, 설문조사.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다만 어떤 보좌진들 또 어떤 정당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인지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예, 그 투표는 누가 어디에 속해 있고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게시판 같은 거지만 직원임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예. 있는 그런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하고는 약간 조금 반응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소명이 충분히 된 것 같다라는 게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을 좀 봐야 되겠다,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일단은 말이 바뀌었고 입장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하지만 그건 이랬다라고 이제 소명을 덧붙여서 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이었던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또 이제 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한 진정이 들어갔다라는 예. 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SBS에서 계속해서 그 문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직 보좌관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 사이에. 그래서 추가 보도도 지금 예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재산 문제보다는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 정서상 이 갑질 문제의 피해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노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입장대로 어제 소명이 충분히 된 것인지 일단 여론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뭐 해명이 안 되거나 어제도 청문회 중간에 거짓 해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중간에 됐거든요. 그게 조금 치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추가적인 보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권의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어제 거짓 해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던 청문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도 특히 보좌진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뭐 예고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 고발이든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위증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뒀던 보좌진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를 한 적이 있다라면 어제 저 답변이 그 거짓 답변,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접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법적 조치라는 거는 사실 약간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로 경고하는 거를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내지는 누굴 통해서 이제 그런 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도록 누굴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을 때 그걸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선우 의원 측이 고소고발장을 실제로 그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 답변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위증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예. 임금 체불 관련 진정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죠.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서 임금 체불 관련된 2건의 진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공개한 의원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고 관련된 2건의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체불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전 처음 봤어요. 예.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이 국회 내에서 국회가 이제 제공하는 그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는 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 그런 거를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면은 매우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봐도 일단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 매우 잘못 낀 거잖아요.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청문회에 와서 심심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드러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게 거짓의 거짓. 즉 표정은 사과하는 척하고 있고 말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척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거짓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좌진에 대한 사실 법적 조치는 안 했다, 뭐 할 생각도 없다 이러고 얘기는 했지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온 거가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거짓으로 해명하던 아니면은 그것을 겁박, 즉 우리가 지금 갑질 논란에 지금 쌓여 있는 건데 이분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소하겠다, 겁박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강선우 후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강선우 후보를 모셨던 같이 함께했던 보좌진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강선우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괜찮은 분이셔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 보좌진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밑에서는 보좌진들이 왜 보좌진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못하냐, 오히려 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땐 이게 단연간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온 강선우 후보의 태도와 인성에 대한 문제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을을 위해서 을지로 위원회까지 만든 민주당이 갑질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글쎄요, 강행을 한다?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임금 체불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보좌진의 임금을 국회의원이 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은 내가 이 사람을 누구누구를 쓰겠다고 하면 그 임금은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임금 체불로 강선우 의원이 진정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할 일단 일종의 자격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로 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내역을 보면은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용이거든요. 진정과 고소고발 관련 신고한 내역, 또 피신고한 내역.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하고 한 내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근로기준법 36조가 관련 법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 36조가 그 내용이거든요. 사용자는 이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진정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진정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요.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임금 체불 문제가 국회에서 있었던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역구 사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구 사무실도 국회의원 본인이 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관련해서는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국가 예산으로 지불이 되는 건데, 아마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신과 불화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이 그만뒀을 때 제때 퇴직 처리라든가 이런 실무적 처리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하면 되겠죠. 퇴직 처리를 늦게 해줬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퇴직 처리를 늦게 해주면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알 수가 어떤 없습니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료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도 입장이 나올 수 있고 또 이걸 제기한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밝혔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또 추가로 받아보고 저 두 건의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빠르면 내일이라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예. 일단 저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사무소에서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직접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뭐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게 예를 들어서 오해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그래서 뭐 강선우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까지 해명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먹다 남은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질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지금 포인트로 두고 저거 근로기준법 위반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갑자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논점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실에서 뭐 여러 입장이 나왔죠. 강선우 의원 측에서요. 그리고 지금 뭐 비판적인 글들도 꽤 많습니다만 또 반대 쪽에서는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실명으로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도 있습니다. 장관 지명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진심으로 기뻤고 응원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역시나 지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청자들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에서는 공개 반대,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 또 자녀의 유학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내일 인사청문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내란 혐의 피고인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피의자가 독방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까지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분위기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격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일반에 전파가 되면 원칙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면서 오늘은 서울구치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은 망신주기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감번호 3617번 피의자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 법안을 계속 거부했죠. 이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관 내지는 뭐 서울구치소장부터 해서 그 지휘라인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어떤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이런 사실관계라면 그 막은 상관이나 지휘권이 있는 사람은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되거나 직권남용죄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원래 구속영장의 효력은 저렇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구속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앉혀놓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인치는 구속영장 이외에 별도의 어떤 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속영장만 갖고 이미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강제 인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은 그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연거푸 이렇게 인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망신주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광재 의원님. 글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궁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그러면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던 그 구치소 직원이 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저는 그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얘기를 해서 방문조사,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방문조사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에서도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명분 없는 소환 불응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망신주기다. 버티고 있는 게 망신 스스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저 상황이 망신스러운 상황인 거죠. 본인이 성실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받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끝까지 그걸 특검을 비난하면서 본인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불량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단 한 번 반성도 안 했고 여전히 무책임한데 국민에게 무례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단 한 번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계속 비굴한 모습만 보이면서 본인은 몰랐다,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구속 이후에 외환죄나 또는 뭐 2차 계엄 시도나 또 국무회의 그 표결 방해, 국회 표결 방해나 뭐 이런 건으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영치금 타령이나 하고 변호사는 운동 시간 타령이나 하고 있고 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또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특검 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법꾸라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든 특검에서 가서 조사할 일은 없을 테니까 바로 기소를 하든지 강제구이 시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구치소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구치소. 법과 질서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뭘 해도 특혜로 비춰질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12.3 계엄에서 무슨 생각으로 계엄 선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만큼 지금 그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지만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도 그걸 보면서 뭐 당당하다 최소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매우 안타깝죠. 물론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지연책을 하면 본인의 이제 변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김영남 의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모셨다는 분들이 지금 뭐 증언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또 뒤바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 1차장인가요? 그분도 뭐 대노했다, 뭐 크게 화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전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보기에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방문조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특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도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란 특검 수사가 지금 무인기 의혹 쪽으로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무인기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경로를 했고 여기서도 경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드론을 제안을 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전언도 보도가 됐습니다. 시점이 2023년 1월 4일 무인기 대책회의라고 하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 드론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 무인기 뭐 이렇게 언급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뭐 드론이나 무인기가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 물체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우리 법은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150kg이 넘는 건 무인기로 분류하고 그거보다 좀 작은 비행체는 드론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서 뭐 사실은 그게 그거고 크기의 차이만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어리석은 군주와 그를 둘러싼 아첨꾼들이 있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 뭐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드론이라는 거는 크기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거기에 방해 전파를 쏴서 그 제대로 조정이 안 되게 만들어서 이제 추락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물체인 드론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서 드론을 다시 띄워서 그거를 잡는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글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했다고 그 군 장성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자체부터 예.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무인기를 평양 내지는 북한 지역에 일부러 노출이 잘 되는 경로 쪽으로 보낸 거 모두 이제 7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 면면을 볼 때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특히 일반 이적죄를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환죄까지 범한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계속 충격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환죄까지 적용 가능하다. 예. 외환 유치죄요. 아니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외환 유치죄도 있습니다만 외환 유치죄는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이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북한과 통모한 사실이 드러났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아주 무거운 죄인 외환 유치죄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이른바 일반 이적죄의 그 적용 그러니까 무인기를 일부러 쉽게 발각될 경로로 띄워보내고 또 실제로 북한의 우리나라 무인기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뭐랄까요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일반 이적죄는 지금 특검에서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외환 유치죄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특검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차곡차곡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리셋 코리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주최를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쭉 주장했던 전한길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사실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킨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얻은 게 무엇입니까? 대선 패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그게 왜 끌려가십니까? 그러다 결국은 당 해체됩니다. 예, 마이크를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표현드리겠습니다. 정광일 위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돼요. 예. 윤상현 의원이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우리 당에서 5선 의원을 했고 대표적으로 우리 당내에 호용호제하는 그 친분 관계가 두터운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사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저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세미나에 지도부가 그동안 자주 참석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혁신과 쇄신,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세미나에 이렇게 꼭 갔어야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가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존하는 것은 우리 당의 넓은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전한길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예.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이미 당심이나 민심은 그런 방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런 행사가 알려지고 저런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 혁신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에요? 그 혁신위를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런 토론회 한번 열어가지고 전한길 씨 등등 나와서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 얘기 한번 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든지 안철수 의원처럼 이런 혁신위를 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혁신안을 내놓고 나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과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도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아직 멀었구나.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저 방향으로 계속 가겠구나. 저기 이제 보수 유튜브들도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연했던 그 유튜버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얘기 한번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혁신의 혁자도 꺼내기 전에 제대로 그걸 말해보기도 전에 저는 국민의힘은 다시 뒤로 백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저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이 못 되는 나라 내지는 전한길 씨가 한 얘기 같은 게 공식적인 행사장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리셋 같습니다.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기현, 김민전, 김은혜, 박성훈, 유상범,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리셋이 아니고요. 네. 리턴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리턴. 네. 예, 리셋이 아니라 리턴이다. 아, 혁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 뭐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난감하지도 않아요. 뭐 그래요? 하도 많이 자주 보던 상황이라서요. 예. 네. 그래서 뭐 전한길 씨가 저기에서 출당 같은 탈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선 이겼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의견이니까 얘기를 하신다 치고 일단 지도부가 저기 다 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것이 방금 말씀하신 혁신과 개혁하고 뭐 저분들이 저희 갔다 그래서 혁신이 될 게 안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요 그냥 앞으로 한 남은 2, 3년간의 임기 동안 국회의원 임기 동안 정말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투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거는 제가 정치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누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만들어내느냐.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이제 동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민심을 얻는 세력이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 뭐 인적 쇄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주 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기 모여 있는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물론 저분들 중에는 지도부도 있고 국회의원들 다선도 있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프레임 씌우기에는 쉬울 줄 모르지만 예. 상당한 다수의 굉장히 많은 우리 지지 세력은 이미 벌써 저기에 실증을 내고 있고요. 저것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사 한두 가지로 국민의힘은 망했다. 뭐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진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행사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때 아이폰 비번 안 알려줘서 비밀번호 결국 못 풀었잖아요. 그냥 거기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자택 압수수색 할 때 아이폰 하나 찾아냈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최희병 특검 관련해서. 근데 최희병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서 동시에 아이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작년에 휴대전화 지금 명태균 수사 개시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바꿨다는데 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 조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 받으러 왔을 때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뒤인가 윤상현 의원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장도 함께 자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비밀번호 하나 지금 안 알려준다고 작년 연말에 교체했으면 큰 의미도 없는 전화일 것 같은데 지금 진실이 안 밝혀질 리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연일 특검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한미연합 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민 장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5년 만에 군사 반란 내란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17년의 국방위원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청문회이고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정치 공세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대북 송금을 했어요? 송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송금이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각 의원들이 발언하실 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염두에 두고 하세요. 네,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특정 사안들을 고발까지 하는 인물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오늘 강하게 또 반박을 하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박선원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본 장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시작 직전에 강선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할 뿐만 아니라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고 또 통일부 장관이 그 남북 군사 훈련을 매년 두세 차례 이상 하거든요. 그걸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송금이라든지 그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송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은행에 보낸 거죠? 가가지고 어떤 계좌 번호가 있어서 그 우편이나 어떤 전신한 시스템으로 돈을 보낸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 안부수 씨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모르게 돈을 보내는 행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현찰로 줬다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리호남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와가지고 안부수하고 김성태한테 돈을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 그 행사에 한 100여 명 이상 우리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 경기도지사 관계자 그리고 안부수가 있었던 아태평화협의회 김성태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행사를 했었는데 누구도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정원 직원도 나가 있었고요. 필리핀에 2명이 이미 나가 있었고 또 이런 행사하면 함께 갑니다. 통을 붙이고 나고. 그러니까는 국가기관에서 4명이나 나가 있었거든요. 이거 본 사람이 없고 일체 이 가장 가까이 돈을 줬다는 쌍방울의 김성태를 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돈을 그렇게 몇백만 불씩 가져간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시작하면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른 인사청문회에 비해서 크게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쟁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5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국방위원회에만 있었고 22대에서도 1년 지금 한 2개월 좀 되는데 계속 국방위원회만 있었어요. 예. 국방위원장도 했고 국방위 간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 국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안규백 후보자가 직접 임했던 국정감사만에도 18번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현안 질의 100여 차례가 넘고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각 군의 체계도 잘 알고 합참의장이 어떠한 작전 지시를 해야 하고 남북 관계의 대치 상태에서 북한군의 특성과 우리 군의 강점까지 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란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뭐 육군이냐 해군이냐 아니면 공군이냐 아니면 무슨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 없이 바로 문민 장관이 시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별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예. 12.3 비상계엄 이 사태가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인데 첫 과제는 뭘까요? 국방에서 어떤 점을 개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갈등적인 내지는 조금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군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12.3 내란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 아주 높은 합참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작전사령부, 드론사령부 이런 데에 숨어 있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관련자들 처벌한다고 해서 확장시키지는 말되 확실하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중요한 직책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에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모순적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내란 가담 세력들을 찾아서 척결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제 특검에 7대 의혹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가 한번 정리했는데 보겠습니다. 쭉 7가지가 있는데 뭐 다 설명을 지금 시간상 할 수는 없는데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는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북한에 이제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멀리 떨어진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평도에서 자주포 사격을 한다든지 그것도 2차례 이상 하는데 그 탄착 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주포탄이 떨어진 지점. 그 지점은 반드시 북한이 반응하게 되었는 그 지점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려요. 그런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이제 거기다 떨어뜨리면 이제 그 충돌이 유발될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비무장지대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아파치 헬기를 띄워 올라가게 해가지고 더 올라가 해서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합동 정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위협적 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오물풍선 그 전에 이 전단을 뿌린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간 단체들이 그 뿌릴 때 같이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합참의 심리전 관계 부처에서. 그럼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북을 자극하는 거고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군, 합참, 국정원이
같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어요. 마치 이것이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오물풍선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주용 드론을 보내가지고 경주용 드론 끝에다가 화살촉 같은 걸 달아서 이걸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도 안 다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 우리한테 도발할 이유도 없고 이런 방침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원점 타격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마침내 이제는 작년 10월 달에 10월 1일 그 국군은행 행사를 딱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새 사령관과 김정은 의원이 저녁에 반드시 하자. 그리고 윤석열을 격려하면서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쓸어야 되겠다. 비상 계엄을 해야 되겠다. 비상 대권을 발동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것이 예. 무인기를 연속으로 3일, 6일, 9일 보낸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외환 유치죄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주장으로 이어지신 거죠? 예, 드론 무인기 하나만이 아니라 일관되게 작년 5월 달부터 일관되게 북한을 위협해서 도발을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공모되었느냐? 결국은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정부사령관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의 북한의 도발을 유발시켜서 교전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내란을 정당화시켜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예. 일련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환 유치인 겁니다. 네. 특검 수사로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겠죠, 결국. 예. 근데 외환 유치죄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예, 법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서 저희가 조항을 잠깐 봤는데 그렇죠.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국과 무언가를 모의를 서로 주고 받아서 이런 예, 뜻이죠. 모의해서 네.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이건 이제 전쟁 개시 같은 네, 의미죠.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다 이런 예. 뜻이죠. 그래서 저 외국과 공모 또는 외국인과 통모 이런 예. 부분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대해서 이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우리나라 법상 뭐 북한 이렇게 썼지는 않지만 외국이라고 통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세력, 그것이 뭐 중국이 됐든 옛날 소련이 됐든 북한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들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그것은 외환 유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행위가 다 외환 유치이고 그럼 통모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분단 70년 된 상태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이면 북한군이 어떻게 나온다. 또 북한군이 동계훈련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쌓여있는 제도적 기억, 영어로 institutional memory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거의 자동 반사, 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다 아는 상태예요. 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모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을 감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연평도에서 자주 포격을 했다. 아니면 NLL 인근에서 어떤 그 위협 비행을 했다. 이런 걸 하면은 북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이 자들이 조금 더 세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참네? 그럼 더 강하게 나가지. 이런 반복적인 행위는 통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 이제 11월 중순에 실제로 정보사령부에 있는 대령과 중령 둘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노크를 해요. 그러다가 잡힙니다. 근데 왜 정보사, 즉 노상원과 문상호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그다음에 당시 그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받는 대령과 중령이 북한 대사관을 찾아갑니까? 자기 선을 찾아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뭘 전달했는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보통 우리 한국의 젊은 여객들이 잘 안 가는 시기거든요. 그 몽고의 정보기관이 이 두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취조를 해서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급격 파견이 돼서 가서 대개 그럴 때 유관 표시를 하고 이제 그 서면으로 유관 표시에 하나 사과문 같은 걸 쓰거든요. 예.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 고위관리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을 어떻게 관리 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통모행위로 보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법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 조항이 또 새롭게 읽히네요. 예. 외국과 통모하여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인데 저 외국이라는 것은 예. 통상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적 위치에 있는 예. 국가나 존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통모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더라도 예. 분단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의 의사소통에 준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모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예. 북대사관을 접촉했던 그 행위에 예. 조금 더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그걸 예. 통모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신원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요. 서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그 9.19 군사 합의서를 중지한다 그러면 북한이 파기할 것으로 나올 줄 알았냐 몰랐냐 예. 할 때 우리가 중단하면 그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남북한 간에는요. 통모라고 하는 게 꼭 서로 무전 교신을 해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7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모 이 전 과정이 7대 의혹 전 과정이 통모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예. 특히 국민의힘에서 예.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요. 예.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예. 대북 전략과 전술 차원이지 예. 뭔가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도 우리한테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패널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서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가 타격입니다. 그 드론 무인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뭐 프레데터니 리퍼니 해서 직접적으로 요인 암살을 비롯해서 타격을 하는 거. 그리고 자폭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 이런 식으로 군사 공격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와 첩보 수집,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해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리전 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2022년 12월 6일 날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사드 기지까지도 정찰한 흔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본부에서 드론 작전 사령관을 불러서 자 이번에는 이런 용도와 목적으로 작전을 전개한다. 그렇게 할 때 타격이 목적이냐 타격 목적은 아니니까 그건 심리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심리전으로 보이게 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 하면 기각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작전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2년 12월 26일 날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4년 자그마치 24년 10월 1일 날 이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년 12월 북한의 침투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도 거의 유일하게 이제 국방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간 의원인데 계속 김영현이하고 윤석열하고 계속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그 시가 행진을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진짜 한다.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평가를 하고 저 작전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내란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군사 행동 중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화면에 겁니다. 나가는 저 화면 저 때인가요? 그때뿐이 아닙니다. 계속 붙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내려서도 이야기하고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저 무기 체계는 뭐다? 어떤 때 쓰는 거다? 특전사 내려오고 있지 않냐? 지금 그때 무인기 차량도 지나가잖아요. 계속 저렇게 대화를 하고 두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는데 한 2분이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특검에선 지금 일반 이적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외환 유치죄로도 이게 더 나아갈 가능성은 꽤 있어 그래야 됩니다.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 특검의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무인기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신문 언론을 통해서 예, 언론 보도가 많이 됐죠. 예. 예. 일반 이적제는 결과로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합참 의장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12월 3일 밤에 그 경계령 2급 경계태세를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물었습니다. 왜 2급 경계령을 내렸느냐? 네? 그랬더니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특수부대들이 다 서울로 국회로 몰려들고 선관위로 가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적이 우리를 도발할 수도 있겠다. 예. 해서 경계 2급 태세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적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외환 유치죄는 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이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가 적용돼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그 공개하신 의혹 제기 중에서 드론 차량 있잖아요. 예. 폐차. 예. 그 폐차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폐차를 하려고 해서 예. 제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곧 폐차를 한다고 하니 바로 그 해당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아마 적이 처리돼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예. 저기는 그 무인기 이동 통제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왜 이제 와서 폐차를 하냐 이거죠. 6,300km밖에 안 달렸나요? 예. 저 차서 보면 정말 새 차고요. 예. 1억 원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많은 내용들을 저도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반도 못 다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clever idea changes everything.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Sid is.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어느 밤 감탄에게 속삭였다. 나 반듯하게 살 거야. 감탄의 감탄. 무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 갇혀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인사가 야당 의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발언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에어컨이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또 다른 인사가 한 주장입니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은 1시간 이내 실외 운동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운동은 가능합니다. 좁은 2평 독방에 수감됐다. 다수의 수감자들은 이보다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혼거실에서 0.5평 공간을 할당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주장이 형평성 침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올여름 혼자면 어때? 둘이면 어때? 셋이면 어때?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여기 어때?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대한민국 숙취 해제. 탄산차 숙취파 스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언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